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로 먼저 꺼내지 않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510조 원.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국방비를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승인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남는 거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포장만 잘한 손해입니까? 오늘 김도윤 박사가 이 한미 합의의 숨겨진 청구서를 한 줄 한 줄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우리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원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먼저 정확한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합동 설명자료, 영어로 팩트시트라고 부르는 이 문서에는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 약 51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한미 무역 안보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10조 원이라는 대미 투자 금액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연간 200억 달러씩 나눠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게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매년 미국으로 흘러나간다는 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만약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납입 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이 약속이 우리 경제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통계청 산업고용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주요 대기업의 미국 공장 신규 고용이 총 3만 4천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공장 신규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부문만 따로 보면 국내 공장 신규 채용이 1년 새 약 9천 명 줄어든 반면 미국 조지아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공장에서는 12,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 경제를 키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안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에서 5% 수준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2.3%였습니다. 만약 3.8%로 늘어난다면 우리 국방비 지출이 거의 50% 가까이 증액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따로 협상됐습니다.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분담금이었던 1조 4,028억 원보다 8.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하되 그 상한선을 5%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 내용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합의된 11억 달러 분담금을 감안하면 이건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다행히 최종 합의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처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했었는지를 보면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내주고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성과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립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 이걸 성과로 포장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말 바꾸기 패턴, 그리고 과거 호주의 오커스 사례를 보면 미국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인도 시점과 조건을 두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정말로 우리 국내 조선 산업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미국 방위 산업의 하청 역할로 전락할지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과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정해준 틀 안에서 부품이나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역할에 그칠 것인지는 앞으로 협상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더 깊은 안보 구조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일본과의 삼국 협력을 강화하고 항행의 자유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 신호인지 아십니까? 대만 해협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됐다는 건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더 깊이 결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합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할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더 깊게 묶어두는 구조적 결정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 합의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연관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 견제를 위해 확대하고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서 더 넓은 동북아 지역, 특히 중국 견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영토에 주둔하는 군대의 임무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긴장에 동원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윤 박사의 분석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가장 정확한 흐름을 매일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시면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있었을까요? 사실 이 협상의 출발점을 보면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트러브 대통령은 처음에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는 구조라는 걸 생각하면 이 25%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에 한국의 1분기 GDP가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경제적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춰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우리가 내놓은 게 510조 원의 대미 투자와 거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이라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거래입니까? 단순히 관세 숫자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준 전체 패키지의 총량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비교 대상으로 일본과 한번 견줘보겠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고 5,500억 달러, 약 8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협상 대표는 이 투자 구조에서 실제 지분 투자 비중이 과거 기록 기준으로 약 1%에서 2% 수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된 숫자가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510조 원 약정 중에서 실제 현금 투자 비중과 대출, 보증 같은 다른 금융수단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합의가 정말로 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경제 주권을 내주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길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과 무기 도입, 방위비 증액이 실질적인 안보 이익이 아니라 미국 무기 산업을 위한 부속품 역할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6년 국방 예산이 66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는데 이 인상분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비로 쓰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자체의 국방기술 개발, 기초연구 단계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게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영어로 소파라고 부르는 이 협정 때문에 미군이 일정 부분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군사 전략과 대북 정책의 큰 틀이 한미 공동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로 설계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환경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 하나, 무기 구매 협정 하나가 우리의 군사 주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첫째, 발표된 숫자의 총액만 보지 말고 그 안의 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510조 원 중에서 실제 현금이 얼마인지, 대출과 보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자금이 실제로 어떤 산업과 어떤 지역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 협상의 디테일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하청 역할에 머무는지가 앞으로 몇 년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셋째, 국방비 증액이 실질적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한 무기 구매 증가에 그치는지를 매년 예산안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 간 협상에서 완벽하게 한쪽만 이기는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게 발표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핵 잠수함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성과를 강조하는 동안 그 뒤에 숨어있는 510조 원의 투자와 거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선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제 외교와 안보 협상은 항상 화려한 발표 문구 뒤에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환호하기 전에 510조 원이라는 숫자와 국방비 증액이라는 숫자를 같이 놓고 저울질 해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도윤 박사는 앞으로도 이런 합의들의 숨겨진 디테일을 가장 정확하게 추적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계와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미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채널이 계속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더 깊이 추적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박사였습니다.